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역사 상식 넓히기입니다. 중세 이후 오랜 기간 분열되어 있던 독일을 통일시킨 영웅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통일 과정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분리되는 내용을 알아보면서 서양 중세와 근대 역사의 중요 줄거리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통일 두 번째 영상에서는 통일 이후에 비스마르크가 프랑스 고립과 현상 유지의 외교 정책을 채택한 이유와 왜 대단한 영웅이 독일 수상자리에서 축출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대 독일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중세 이래로 독일의 이름이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일을 의미하는 신성로마 제국이 생겨나게 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중세 서유럽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국가가 프랑크 왕국인데요.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에 의해 세워진 국가입니다. 서양 중세의 출발점은 훈족의 압박이 계기가 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쇠망해가고 있던 고대 로마 제국의 영역 안으로 수많은 게르만족이 이동해 들어갔지만 다른 게르만족들은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사라져버리고 프랑크족만이 살아남아서 중세 서유럽의 주인공이 됩니다. 참고로 중세는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구분되는데 동서 구분 없이 그냥 중세 유럽이라고 하면 서유럽을 말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유럽의 경우는 반드시 동쪽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양 중세 동유럽은 천년간 독자적으로 번성했던 비잔티움 제국으로 서유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중세 유럽이란 서유럽 지역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중세하면 생각나는 뾰족한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고딕 건축이 있는데요. 고딕이라는 말 자체가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투족의 이름을 따서 고투적인 문화, 즉 야만적이고 수준 낮은 문화라는 의미입니다. 그 평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중세 서유럽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특히 그 주인공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인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에 프랑크 왕국은 세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중 동쪽에 있었던 동프랑크가 오늘 공부하는 독일의 전신입니다. 동프랑크, 즉 독일의 오토 1세가 962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를 정복하여 교황을 도와준 공으로 로마 교황으로부터 신성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받게 됩니다. 이후 서유럽의 다른 국가의 지배자들이 왕이라고 불릴 때 독일의 왕들은 신성로마 황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유일하게 황제를 칭하는 존재로서 서유럽 전체의 세속적 지배자로 군림했고 독일 국내 문제보다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문제에 개입하는 등 로마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세 서유럽이 크리스트교 중심 사회라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카누사 굴욕 사건은 1077년 서인권을 둘러싸고 교황과 황제가 대결했던 사건인데요. 중세 서유럽의 가장 큰 실세인 교황과 대결했던 존재가 바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즉, 서유럽의 종교적 최고 지배자인 교황과 권력 쟁탈전을 벌이는 서유럽 최고의 세속 군주가 독일의 신성로마 황제입니다. 이처럼 신성로마 황제는 외형적으로는 서유럽의 최고 정치 지배자로 보이고 서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일의 국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은 신성로마 황제가 국내 문제보다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에 지방 제후들의 독립적 성향이 더 커지게 되면서 점점 지방분권화가 진전되어 사실 독일은 여러 영방 국가의 연합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서양 중세 서유럽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중세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종교적으로는 크리스트교, 즉 로마 카톨릭 중심 사회에서 교황권이 강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봉건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로 정치적으로 왕권은 미약하고 지방분권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쉽게 말하면 중세는 하나님과 봉건기사 중심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중세 문화를 암흑기의 문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요소가 강한 점 때문인데, 사실 그런 평가는 중세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적 특징을 강조하는 르네상스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향이 많아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중세 문화는 종교적인 요소로 인해 더 경건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나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 문화와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닌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강력한 교황, 왕권 미학, 막강한 제후 세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중세 서유럽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큰 변화가 생겨나면서 중세 말에는 왕권 강화를 배경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중앙집권 국가 형성이 진전되게 되어 15에서 16세기에는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중앙집권적 국가 통일을 달성하였고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었지만 독일은 여전히 통일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교와 신교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발생한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은 그 점쟁터가 된 독일에게 인구의 급감, 국토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 독일의 314개 영방 국가들이 그 주권을 인정받게 되면서 신성로마 제국은 유명무실화되고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화되면서 옆나라 강대국 프랑스의 압력도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고 1799년 브리메르 쿠데타로 프랑스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나폴레옹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유럽 대륙 정복을 시도하여 10세기 오토 1세 이후 800년 이상 이어오던 신성르마 제국을 1806년에 해체시키고 신성르마 황제인 합스부르크가의 프란츠 2세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국민 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 반면에 신성르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 무너진 이후에도 독일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기타 중세적인 공국이나 백장령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나폴레옹이 10년 만에 몰락하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을 부정하는 빈체제가 1814년 이후 약 30년간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보수 반동체제로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1815년의 빈회의 결과로 독일은 35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시, 즉 39개의 주권국가로 구성된 독일 연방이 탄생하게 되지만 경제와 관세권 등에 대한 문제를 추후 협상으로 미뤄둔 채로 만들어진 이름뿐인 국가 형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독일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덕이었습니다. 19세기 유럽을 휩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이념은 나폴레옹이 퍼뜨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를 쉽게 설명하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려는 사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상이며, 민족주의는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고 분열된 민족은 통일을 달성하여 민족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흐름은 주변 어느 나라보다 뒤처져 있는 독일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독일 통일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합니다. 독일 통일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은 1834년 프로이센이 주도하여 결성된 관세 동맹입니다. 동맹국 상호 간의 교역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 동맹이 체결됨으로써 아직 통일되지 않은 독일의 여러 국가들 간의 관세 철폐와 아울러 단일 화폐, 단일 도량형 사용을 결정함으로써 독일 연방의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중공업을 중심으로 독일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1848년 프랑스 6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프로이센의 3월 혁명으로 전 독일에서 보통선거가 치러지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개최되었고, 국민의 기본권 제정을 위한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국가 통일의 방법이나 개별 연방 국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민주적인 통일 헌법을 제정하고 프로이센 국왕을 독일의 황제로 선출하였으나, 혁명의 결과에 의한 황제 자리를 수용하는 것은 국왕으로서의 성스러운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한 프리드리히 비렐름 4세 프로이센 국왕이 거부하였고, 온건파와 급진파의 대립, 반혁명 세력의 대두 등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1849년 6월 8일 강제 해산되게 됩니다. 당시 독일 통일의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민족만으로 통일하자는 소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신성로마 제국의 옛 영토 전체를 통일하자는 대독일주의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독일주의냐 대독일주의냐의 표현은 프로이센 중심이냐 오스트리아 중심이냐의 의미도 있지만 프로이센의 경우는 독일 게르만 민족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 이외에도 슬라브족, 헝가리족 등 많은 이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 민족만의 통일이 프로이센 주도의 소독일주의이고 오스트리아의 다민족까지 포함한 독일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대독일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독일주의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했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멸망한 신성로마 제국의 영토를 통합하여 대독일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후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 보수민족주의자이면서 게르만 아리아족의 세계 지배를 주장하는 히틀러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독일 제3제국의 출현으로 연결되면서 1938년 오스트리아 국민투표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합병되었다가 2차 대전 이후 다시 독자적 국가가 됩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중세시대의 오스트리아는 신성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백작이었던 루돌프 1세 이후 650년간 신성로마 황제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럽 최고의 황실 합스부르크 집안이 대표적 오스트리아 계보에 해당되어 15세기 이후 신성로마 제국의 재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여 오스트리아의 왕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게 됩니다. 즉, 독일 통일의 주역인 프로이센보다 국제적 지위가 훨씬 높은 나라였는데 1806년에 해체를 선언한 신성로마 제국은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1861년 비렐름 1세가 프로이센의 국왕이 되고 이듬해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임명하면서 독일 통일의 분위기는 가속화되기 시작하였고 통일을 위해 군비 확장을 시도하는 비스마르크와 의회가 대립하면서 비스마르크는 의회 연설을 통해 그 유명한 철혈 정책을 표방하게 됩니다. 철혈 정책이란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군비를 확장하고 무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수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회를 4년간 정지시키고 군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철혈 정책으로 독일 군대의 신기술 도입과 징집병 훈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등 군비 확장에 성공한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을 위해 전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먼저 독일 통일의 주도권 다툼에서 가장 큰 라이벌이 되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시도하게 됩니다. 1866년 비스마르크가 제안한 프로이센이 독일 연방 북부를 오스트리아가 남부를 장악하는 방안을 오스트리아가 거절하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를 무찌르고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 지역을 제외한 북독일 연방을 성립시켜서 보통선거에 의한 연방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독일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웃나라의 강력한 통일 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던 프랑스를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던 비스마르크에 의해 엠스 전보 사건이 조작되게 됩니다. 엠스 전보 사건은 비렐름 1세의 사촌인 레오폴드가 스페인의 왕위 계승자로 지명되자 프랑스는 이를 반대했고 비렐름 1세가 레오폴드의 사퇴를 이미 밝혔지만 엠스에 휴양가 있던 비렐름 1세를 찾아간 프랑스 대사가 앞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렐름 1세는 이미 양보를 했는데 프랑스의 이런 요구는 무례하다고 거절하면서 이 사실을 수상 비스마르크에게 알리게 됩니다. 비렐름 1세에게서 연락을 받은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로부터 받은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언론에 공포하였고 프로이센은 자국 국왕에게 무례한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프랑스에서는 자국 대사를 무시한 프로이센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되면서 비스마르크의 의도대로 결국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먼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19세기 자유주의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였으나 현실적인 군사력과 공업력 측면에서 독일에게 밀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프로이센에게 6개월 만에 바로 패배하게 되고 남독일의 여러 나라까지 북독일 연방에 가입하면서 파리에 입성한 비스마르크는 1871년 1월 파리 베르사유 요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 선언을 하고 비렐름 1세를 통일 독일 제국의 황제로 즉위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 최강국을 자랑했던 루이 14세 때 건립되어
유럽 상류 궁정 문화의 중심지로 프랑스 문화 자존심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자신들을 패전시킨 독일 황제의 즉위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인들은 복수를 다짐했고, 이후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독일의 항복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 장소를 프랑스의 주장에 따라 1919년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조인하며 48년 전의 치욕에 대한 서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독일 통일 내용을 요약해보면, 중세 이래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독일은 1871년 프로이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됩니다. 프로이센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합쳐져서 오늘날 독일이 되었고, 중세 내내 독일, 즉 신성로마 제국을 주도했던 오스트리아는 통일 과정의 주도권 다툼에서 프로이센에 밀려 통일 독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날 독일과 다른 나라인 오스트리아로 분리되게 됩니다. 독일 통일 영상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딱딱한 내용이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일을 달성한 이후에 비스마르크 외교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그가 수상자리에서 쫓겨나는 내용은 독일 통일 영상 2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